그날 밤 1978년 2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로 이어지는 눈 덮인 상일에서 차 한 대가 발견됩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이었습니다. 차는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사고 흔적은 없었습니다. 엔진에도 이상이 없었고 연료도 충분했습니다. 부서진 것도 아니었고 급하게 버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길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벗어난 곳. 그리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차의 주인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의 남성은 캘리포니아 치코에서 농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잭 매드루가, 빌 스털링, 잭 휴이트, 테드 웨어, 게리 마티아스 5명이었습니다. 서로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지역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가벼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농구를 좋아했고 다음날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그들은 편의점에 들러 우유와 간식을 구매합니다. 아주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 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향해야 할 방향은 남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량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포장도를 벗어나 눈이 쌓인 길로 올라갑니다. 타이어는 눈을 밟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헤드라이트는 어둠 속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닿는 곳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지는 방향, 빛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눈은 멈추지 않고 쌓이고 있었습니다. 가시거리는 줄어들었고 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위치는 해발 약 1400m. 일반 차량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눈은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눈에 빠진 것도 아니었고 고장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창문도 정상 상태였습니다. 연료 역시 충분했습니다. 시동만 걸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밀어도 도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죽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를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안전한 선택을 벌인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차 안에 남았다면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차 주변에서는 일부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불완전한 흔적이었습니다. 깊게 찍힌 자국도 있었고 흐려진 흔적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멀리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 흐려졌고 형태를 잃었습니다.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방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마치 그 지점 이후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비상 신호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부른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산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테드 웨어가 발견됩니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몸은 심하게 약해져 있었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통조림, 비상식량, 난방장치, 담요. 그곳은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라면 겨울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거의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통조림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열려있던 일부조차 극히 적게만 소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굶고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수주 혹은 수개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었고 산을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머물렀고 같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핵심은 실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차를 떠난 순간 이미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선택이 어긋납니다.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연속된 선택입니다. 왜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지, 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왜 눈앞에 음식을 남겨두었는지,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이 선택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생존이라는 기준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연속된 잘못된 선택입니다. 공포였을까요? 혼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마주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였을까요? 그날 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버틸 수도 있었으며 도움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그날 밤 그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